2022년 12월 5일입니다. 지금 12시 3분이고 프랑스와 폴란드의 월드컵 16강전이 되고 있네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안구 건조증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쉬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어차피 내일은 또 오늘이죠. 오늘은 또 그놈 녹화도 해야 되고 가러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정상적인 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제 일이 뭘까? 이런 생각도. 예전에 SDU에 있을 때는 대학 교수로서 열심히, 그 뒤에는 다른 방송 관련된 거를 좀 해보려고 했지만 대외적인 여건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그로부터 이제 2018년에 제가 8월 말 그만뒀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정신없던 9, 10, 11 이렇게 3년, 2년 반 코로나도 이제 연간 정리가 되고, 이제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그 중간에 이제 아시다시피 드라마 작가도 공부를 했었는데, 드라마 작가 아카데미 같은 데서 공부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긴 되네요. 보통 대부분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많고,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드라마에 적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 의견일 뿐이고, 어쨌든 지금은 고민을 쉬면서 며칠 계속 해왔던 고민인 거고, 프로파일러 부분은 아시다시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그 영역은 이제 제 후배들, 그들은 저를 선배로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다른 영역이 있을 것이고, 제가 정치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냥 이런 생각을, 근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직업을 갖는다, 이런 거, 글쎄, 그거보다는 삶을 제대로 산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 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너는 왜 결혼을 50대 중반이 돼도 못했느냐, 번듯한 직업도 없느냐, 유튜버라고 놀림받는 거, 이것저것 정체성 논란도 있고, 이도저도 아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의 모습은 제가 무슨 직업을 갖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살고 싶은 삶,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것으로서 성과가 나든 안 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사실은 할 만큼은 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이제 팟빵에서 클라이언도 만들고 그러지만 그것은 제 삶의 일부고, 또 뭐 역사 유튜브나 뭐 사건 유튜브, 그건 사실 제 삶의 1%뭐 또 안 되는 거고, 학교 강의는 제가 그 학교의 전임 교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이나 뭐 그럴 수 있는 꿈 뭐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역지사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쓸 이유도 없는 거고, 다만 제가 아끼는 후배 하나가 있는데, 그 후배가 자리를 잡으시도록 도움이 된다고 하면,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도 몇 있지만, 그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게 전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거고, 결국은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최선인 거고, 그 이상 기한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50대의 제 삶의 어떤 또 나침반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거, 뭐 모욕감을 느끼는 거, 그렇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또는 제가 등한시했던 것, 못 봤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쓰는 것, 교과서. 근데 그 책의 형태가 될 때는 어쨌든, 그리고 자소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뭐 그 유사한, 그게 제 이제 남은 생에 시간일 것 같습니다. 사실 54살이면 옛날 같으면 많이 살았지만 요새 같으면 거의 70은 사니까, 뭐 아무리 못 살아도 70은 사니까, 뭐 웬만해도 80은 살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못 살 것 같은데 한 70은 사니까 그래도 뭐 한 15년, 20년은 더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아온 바, 살고 싶은 바, 성실하게 그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두가 좀 길었는데, 바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뭐 바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어떻게 보면 탐욕스러운 존재, 탐욕스러운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능력은 안 되는데 운이 좋아서, 참 이런 경우도 드물죠. 근데 드물다기 글쎄요, 드물다기보다 어쨌든 탐욕스러운 자가 대통령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지금의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운동권, 문재인 정권 내 운동권이라고 하는 부실한 자들, 그게 뭐 소위 빅스피커들,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586 운동권 애들한테 큰 문제가 있고, 또는 부실한 관료 시스템, 정리되지 않은 지식인들은 더 처참하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을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반성과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처절한 반성과 자각, 그곳으로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결국은 제가 그 과정에서 일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수사권, 소위 말하는 국가의 공적인 수사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과 거짓을 농단하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을 상대하는, 그것이 또 저의 남은 필생의 과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경향신문에 민노총의 정치 파업 관련된 대통령이란 자의 결국은 뭐 이런 거죠. 과거의 마가렛 대처라든가, 웃기는 소리입니다. 환경도 전혀 다르고 상황도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명확한 거는 늘 자기가 해왔던 것처럼 먹잇감을 만들고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부각시키고 또 그들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그것으로서 언론을 이용하고 또 권력에 굶주린 자들, 그리고 무지한 대중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권력을 유지하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농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조직적인 불법 파업, 불법 폭력행위,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결국은 진실을 가리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죠. 물론 화물연대의 파업이 100%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일 같은 경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진 자들한테 양분을 끌어내고, 물론 화물연대 쪽에도 타협을, 그럴 수 있는 정치력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의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극우 성향의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망동을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권력이란 걸 잡고.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고 정당한 헌법적인 상황 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무능합니다. 일단은 민주당도 무능하고 진보정당이라는 자들도 무능하지만 그들 속에서도 적어도 무엇인가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이런 뉴스도 뜨네요. 노컷 뉴스에 대장동 업자들 박영수 컨소시엄 구성 관여. 결국은 대장동이라고 관련된 엄청난 이 부정부패 비리는 박영수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50억 클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자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언론부터 특히 변호사들, 뭐 그런 법조애들, 언론인들부터 또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재명의 주변에 있는 즉
찌끄레기들 정도는 관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관련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재명도 관련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죠. 근데 저는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을 사실은 규명해내야 되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사실은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정의는 어디 있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MBC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12구 참사의 유족한테 검사나 경찰들이 마약 부검 얘기를 해갖고 참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들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부의 실수 그것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무엇인가 물타기를 하려고 했거나 결국은 이상민이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무엇인가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상황들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은 사실은 그것은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이건 지켜보시죠. 어느 사건 중에 하나가 부동산 중개소의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얘기인데요. 부동산 중개 프로그램 이제 이런 거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부동산을 가면은 자기가 있는 이런 그 장부를 가지고 이제 뭐 누가 어떤 물건들, 매물들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다 이 일종의 그 전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공급해주는 업체. 그리고 또 이게 체인화돼 있죠. 뭐 부동산 114, 부동산 119, 뭐 이제 이름을 부동산 랜드 뭐 이런. 걔네들이 이걸 이제 일종의 체인점 형태로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매물로 등록된 사람들과 그 매물에 대한 데이터가 돼 있고 그것이 몇 개만 조합이 되면은 특정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행안부라든가 이런 애들이나 이런 정부 관련된 애들이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글쎄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건 이게 좀 도라이들 같습니다. 이 공무원 놈들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종의 영업정보가의 교차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추정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되고 사기에 이용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부실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종의 그 범죄자 잡는 유튜버 온라인 자경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두순 사건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뭐 그 경찰 체포 과정을 찍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사적 보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쪽에서는 이게 뭐 속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그 조회수도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정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수십만이 되기도 하고 영상이 100만이 넘기도 합니다. 고발 유튜브가 인기인 이유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죠.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사건만 하고 실제 시민들의 이런 가려움을 끌어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 돈벌이로 이용되고 더 자극적으로 더 누구를 사냥하고 물론 이 사회 이슈되는 형태에서 이런 뭐 고발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돈벌이를 위한 어떤
쪽으로 더 크게 확장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법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조심하는 거죠. 사적 보복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가 아닌 어떤 사적인 보복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가 이런 역할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좀 집단화된 폭력 집단들이 이걸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저도 참 조심을 합니다만은 사실 여러 유튜버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에서는 자진월북이 아니라 실족의 무게를 두고 있고 서훈 실장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거는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진월북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도 없지만은 실족이나 사고나 자살이나 이게 이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자살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이상한 상태에서 하려고 했는데 완벽하게 마음을 못 먹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북한은 넘어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정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진월북이야? 사고야? 자살이야? 근데 그게 다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 왜 그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사실은 그때는 제한된 정보 하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는 것이 아니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이걸 얘기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죠. 왜 빨리 조치를 못했느냐. 그럼 사실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게 꼭 형사 책임이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섞여 있는, 그리고 이 NL과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검찰의 이 형사처벌 형태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진실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정권 안에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자,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학 1층 샐러드 가게에서는 강남 한복판인데요. 샐러드 가게입니다. 근데 위에서는 성매매 조직입니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고 그 안에 건물이 소각로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자료도 소각하고 참 대단하죠. 서울 강남에 1층에서 평범해 보이는 가게, 샐러드 가게, 2층은 성매매, 알선. 온라인을 통해서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사이트를 블로그를 개설하고 2년 6개월 동안 수익금만 10억 원이 넘는다. 이 정도로 이제 간이 큰 거죠. 알선 조직과 성매매 연맥의 성매매를 업자, 제공, 건물주.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일정 정도 이제 알선하는 공간인 거고 실제 성매매하는 데는 다른 겁니다.
어디로 가라, 오피스텔 어디로 가라, 이런 형태인 거죠. 참.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만 있겠습니까? 온 여러 군데 이런 성매 명계 조직들이 있겠죠. 근데 대범하게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경찰이 신경을 안 쓸 뿐이죠. 더 써야 되는데 왜 안 쓸까요? 글쎄요. 자, 여기서 잠깐 25분쯤 돼서 하나 멈추고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